집중해 봅시다. 음,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 지문인데요. 지문이 굉장히 재밌죠. 음, 요, 나만 재밌었던 지문인 건 나도 알지만,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어이? 펜이 왜 안 떠? 됐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 서양의 문물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 수용 받아들인다죠. 그런 거 안 된다라는 척사파들은 개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지키고 그것이 민족이 지닌 민족의 주체 의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척사파야. 개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지키는 쪽이 척사파야. 한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죠? 그리고 이를 민족의 주체의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개항을 하게 되었어도 항구를 개방하고 외국의 선박이 출입하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 서양의 과학과 기술이 들어오고 천주교가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포교된 나라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반대를 계속했어. 하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대세, 결정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계물성무, 화민성속의 앞자를 딴 개화는 인데 계물성무, 만물의 뜻을 알아 모든 일을 이룸. 모든 일을 이룸. 그리고 화민성속, 이 민은 백성민자겠죠. 백성을 교화하여 성속, 풍속을 아름답게 만든다. 만들겠다라는 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 통치를 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항 이전의 개화라는 건 통치자가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릴지에 대한 방법적 요소,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하나의 방법, 그리고 피통치자들을 교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항 이전의 무엇? 개화가 가지고 있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개항 이전과 개항 이후의 개화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개항 이후에는 개화라는 게 말 그대로 무지몽매해서 눈 뜨는 거잖아. 개항 이후에는 서양 문물이 저 오랑캐 놈들이 가져온 난잡한 무엇이 아니라
이 인류가 이룬 어떤 물질적이고 기술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앞선 무엇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서양 문명 배워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라는 서양 문명의 수용을 받아들임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로 개화의 개념이 새롭게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리고 임호군란이 일어난 이후에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와의 차별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거기다가 밀린 급료를 다들 아는 것처럼 모래 섞인 쌀로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이었죠. 그 이후로 고종이 야, 우리 너무 뒤떨어졌다 라면서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 이때만 좀 더 제대로 정신을 챙겼어도 근데 이미 고종이 못난 왕이어서 에휴, 자강, 스스로 자자잖아. 스스로 강, 스스로 몸과 마음을 힘써서 다스리는 것을 추진했다면 말만 자강하지 않았다면 아유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서양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그것을 교정, 바로잡기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해요.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이 신문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개화 개념의 그 내용은 서양 기술과 서양에서의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인지의 발달과 뭘 좀 분별하고 인식해서 알자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풍속이라는 건 옛날부터 그 사회 안에 내려오고 있는 습관이야. 그것이 좀 진보, 나아지기를 바랬다. 아, 이놈의 지지리 공장 조선 500년, 조선왕조 500년 좀 괜찮아졌으면 을 뜻했다. 그리고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었고요. 인민이란 단어가 인민 그러면 마치 북에서 오셨더래요. 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인민이라는 말이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지배자가 아닌 피지배자, 즉 우리를 말하는 뜻이야. 그런데 저 북에 있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인민을 쟤네가 먼저 선점해버린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인민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인민이 원래 제대로 써야 되는 일반 대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 우리가 어휘가 많이 북 때문에 오염되거나 빼앗겼거나 쓰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두 개가 동무와 인민이죠. 동무 이러면 역시 또 북에서 오셨더래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동무는 원래 친구라는 뜻의 친구는 한자어거든요. 순 우리말이고요. 인민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서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민보다 오히려 인민이 맞는 말이거든.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개항을 한 이후에 개항 이후의 개화의 개념인 거죠. 이 개항 이후 개화의 개념을 담고자 했던 게
바로 글씨 계속 왜 이래? 개화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 게 한성순보죠. 개화당의 그게 급진개화파, 개화당 우리가 다 한국사 시간에 배운 것들이라서 보고 있으면 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니야? 배운 기억이 나는 것도 같으나 배웠던 나만 기억나고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아 버리는 그런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이제 글이나 문서로 나타난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문법 할 때 글이나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개화라는 것이 대민, 백성을 상대하는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임금과 백성이었잖아. 아이고, 나라님이 굽어 살펴주시는 거였잖아. 그거 아니라 이제는 방금 말했던 그 인민의 개념이잖아. 국가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저 인민으로부터 양도받는 개념.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할 때 그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드디어 급진개혁파가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해서 일으킨 정변이기 때문에 왕의 역할이 사라졌어.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한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렸어. 그러니까 그 급진개혁파가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권력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무언가였던 걸로 드러나 보여지고 말았다. 그렇다 보니까 이후 개화라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됐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왕정 국가였으니까 왕을 밀어내고 지네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화를 끌어온 모습이 되어버린 바람에 개화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벗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따라오고 있죠. 무슨 말인지. 글 어렵지만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야. 즉,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잘라가며 구조화를 시켜야 돼.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떼어내고 필요한 부분만 핵심어를 뽑아서 문장으로 연결시키면서 가는 거야. 요약문 쓰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머릿속에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진정한 저 앞자리에 가까운 1등급이 되는 건 거야. 문제가 어려워지건 문제가 쉬워지건 무리건 불이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혼자 표표히 고결히 저 앞에 있는 1등급이 되는 거야. 응. 문제가 혼자 지랄을 하든 말든 나는 언제나 한 개밖에 안 틀려. 인 상태가 되는 건 거지. 나. 응. 죽어도 100점은 못 맞는데 언제나 하나 틀리는. 어. 그럼 죽어도 1등급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그 상태가 되어 보자 이거야. 이해되지? 육일주는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나고자 했다. 저
급진 개화파들이 마치 개인의 사욕 때문에 개화를 갖다 이용한 것 같은 그 이미지를 뜯어버리기 위해 6.1주는 노력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아까 말했던 인민 전체가 실행 주체가 되어서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 국가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 보아요. 개화를 향해 나가 보아요. 나라를 어떻게 앞서 나가는 신식으로 서양 기술의 제도와 기술을 도입해서 그래서 어떻게 풍속의 진보를 만들어 보아요. 누가? 우리 인민 전체가 라고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해 냅시다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항 이후 개화의 개념은 한송순보 때의 개념과 개화당과 갑신정병과 대한매일신보 때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 일본이 한국에 당시에는 조선에 그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했던 그래서 조약이 아니라 늑약으로 이름을 바꾼 이 치욕적인 강제 체결 조약 이후 개화 논의는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보자.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대한자강회는 너희 알다시피 대한자강회잖아.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자 대하나라는 거잖아요. 국민의 계몽과 국력 배양을 교육을 통해 이뤄내자. 그러면 독립도 쟁취할 수 있을 거야가 대한자강회잖아요. 이게 좀 우리나라의 뛰어난 모습 중에 하나야. 약간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우리나라가 너희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80% 후반대에 우리나라 그 80% 후반이기도 하고 약간 떨어지면 중반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80 몇 %밖에 고등학교를 안 가요? 고등학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놀라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80% 중후반의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여줘요. 졸업률이지. 근데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야. 이 정도 되는 나라가 한국, 독일, 프랑스 정도밖에 없어. 미국은요, 미국 있잖아요. 50%대야. 고등학교를 안 간다고요? 대학 말고 고등학교. 우린 사실 대학도 거의 거진 80%인 나라거든. 79, 80대 초반인 나라란 말이야. 이런 나라라고. 어. 이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정부미 먹고 살던 60년대, 70년대 시기에도 나라가 정말 수출탑 만들던 시기에도 교육부에다가 지원해야 되는 돈은 따로 떼놓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를 했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야. 근데 나라가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했을 때도 나라가 되살려지려면 교육을 통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얘들아, 공부해야 돼. 공부가 최고야. 항상 공부만 하는 사람이 저런 소리 하니까 설득력이 없겠지. 네가 공부 좋아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겠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응? 너 공부해야 돼.
난 다음 학기에도 학교 가서 청강을 할 거고 선생님은 2년 안에 박사 논문이 끝나면 다른 대학원에 또 갈 거고 60 전에 또 다른 대학원에 또 갈 거야. 어. 난 10년 주기로 대학원 학위를 하나씩 또 만들 거야. 어. 학위 따다 죽을 거야. 어. 너희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올해 내가 확 수능 봐 버리는 수가 있어. 어? 니네 니네 쪼끔이라도 안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어. 자꾸 그러면 너희랑 같이 수능 본다. 어. 자, 음 그래서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들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기준을 준거가 기준이거든요. 근거, 기준을 서양 근대 문명으로 삼은 거야. 민족 주체성을 그렇다 보니까 '서양 근대 문명처럼 돼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민족 주체성이 민족으로서의 자각, 민족으로서의 사명 이런 거를 간과했어. 큰 관심 없이 흥 하고 넘겨 버렸어. 약간 탈아시아하고 싶은 일본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저때 일본이 그랬잖아. 어. 우리는 동양에 있지만 서양이야."라고 그랬던 것처럼. 음. 그들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자. 음. 이거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미안. 한 줄을 빼어 먹었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저런 저 지금 대한자광회가 한 걸 보면서 '아 그거 말고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하면서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데 박은식의 기본 전략은 달라.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받아들이자. 근데 아까 봤던 대한자강에는 민족 주체성을 간과 그냥 대충 관심 안 가지고 하고 넘겨 버렸는데 야 우리는 정신적 측면은 우리 걸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유학을 그냥 갖고 있으면 신체 발부는 수시부모 그래 가지고 "머리카락 자르면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건 안 되잖아. 너무 묵은 풍속이고 관습에 얽매여 있고 그러니까 "그건 혁신하자. 그거 재구성하자."라고 했어. 그래서 박은식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학 연구 시급하지.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정립해야 되고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철학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재밌는 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서양의 것을 방법론으로 가져올 때 우리 정신적인 것은 유교에다 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박은식인 거잖아. 이해돼요? 이게 개항 이후에 개화의 개념 3이지. 개항 이후에 개화의 개념 1, 2, 3이 있는 거잖아. 이해되고 있죠? 음. 이 개화의 개념 3이 바로 어떤 것하고 연결되냐면 싱가포르에 되게 오래도록 그 총리를 했던 국부인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분과 대담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있어. 근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이 동아시아는 유교라는
공통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양의 정신, 서양의 실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급부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교라는 철학이다라는 얘기를 80년대, 90년대에 했어. 그때까지도. 참. 난 선생님은 약간 유교는 개나 줘버려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 얘기가 개화기 때부터 있던 얘기였군요. 아, 근데 왜 그 총리 이름이 안 떠오르냐. 아, 명사가 이렇게, 대명사가 이렇게 안 돼요. 아니, 명사지, 명사. 자,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이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그 전까지는 자기네 나라가 대국이라서 대국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서양의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어. 근데 문제는 아편 전쟁 때 중국이 어떻게 돼요? 청나라가 개같이 깨지죠. 아주 그러고 나서 서양 열강들이 청나라 많이 무서워했었는데 뭐야 저것들 종이호랑이잖아 그러면서 와서 다 뜯어먹기 시작하죠. 그렇게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이 어마어마해지면서 얘네가 서양식 그 군대도 돈 들여서 막 만들고 별거 다 해봤는데 여전히 잘 안 돼. 그러는 말에 반세기에 걸쳐서 근대화를 추진해요. 그러니까 50년에 걸쳐서 근대화를 막 추진해. 그리고 의욕적으로 아주 열심히 막 기술 수용을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네. 어, 기술 수용만으로는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배후에서 그 뒷면에 배후는 뭐냐면 존재는 하는 것 같아. 드러나지는 않는 무엇, 뒤에 있는 그것에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이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옮겨서 심어서 우리도 그 배우를 만들자. 라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옌프라는 사람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약육강식 맞잖아. 지금 장난 아니잖아. 야, 봐라. 마두로 끌려가는 거 봐라. 부인하고 같이 뉴욕으로 압송되는 거 보라고 트럼프가 그냥 데려와 그러니까 끌려가잖아 대통령이. 그거 보니까 정은이가 그러잖아. 봐 그러기 싫으면 핵이 써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 대놓고. 내가 옳았지 이러잖아. 아무리 지네가 패권국이라도 말이야.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 말이 돼? 그리고 그 나라는 또 미쳤다고 노벨상 받았던 사람이 그랬더니 고맙다고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양도하겠대? 이게 뭐 개소리야? 진짜 개소리잖아. 그랬더니 또 노벨위원회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양도 안 된다고. 아니 또 그걸 또 업적 받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오늘 한 소리가 양도 안 됩니다. 콘서트 티켓도 양도 안 돼. 가족간 아니면 그걸 왜 양도해? 말이 돼? 아우 나 진짜 약육강식의 경쟁. 아니 세계 2차 대전도 아니고 우리가 2026년 살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응. 야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 이민자 색출한다고 총 쏴대다가 지네 백인들 죽이는 거 봐. 미국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멋 같아서 외국 나간다고 못 가. 동양인이면 총 맞아. 아, 진짜. 어디 가도 안 돼, 이젠. K가 최고요.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사유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야. 사유 능력이, 근데 사유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두루두루 사유하는 거야. 생각하는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옌푸는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파악한 그는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그게 뒤에 뿌리되어 먼저 내세워지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정치적 변혁이 먼저 있으려면 과학 정신이 먼저 있어야 돼. 그게 먼저 있어야 돼. 과학 정신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변혁이란 뜻인 거야. 돼요?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다. 정치적 변혁이 뿌리 내리려면 과학 정신이 전제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과학 정신이 먼저 그다음에 정치적 변혁이라고 얘기한 게 옌푸인 거야. 그는 인과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인과실증의 방법이 뭐겠어?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증명해. 사실에 근거해서 증명해내란 말이야. 원인과 결과를 통해. 그게 근대 학문의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근대 학문의 전체이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파악한 거야. 실제로 증명해내보란 말이야. 그리고 그게 과학이지. 그게 과학적 사유지라고 파악하고 꼭 사이언스만 물질생화만 과학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과학이라 파악하고 그러한 과학을 습득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제일 싫어하는 건데 뭐 예, 의, 도 이런 거 그거 뭔지 알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어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좀 실제로 있는지 증명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과학을 습득해서 전통 학문의 패단, 옳지 못한 경향 패단이란 단어 자주 나오니까 한번 가 볼까? 그리고 해로운 형상 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이러한 옌프의 과학정신, 인과와 실증 방법에 근거한 학문 전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옌프의 정신이 천두슈한테 이어졌대.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대. 천두슈가. 문화운동인데 새로운 문화운동이잖아. 신문화운동.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주동을 해서 이끈 가볼게. 이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거 여기 이 말과 자 얘들아 이 말과 봐. 과학이 있어야만 민주정치가 가능하대지. 봐. 과학이 전제돼야지만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낼 수 없다고 했지. 이 두 말 어때? 같은 말이지 그냥. 거의 같은 말이지. 과학이 없으면 정치적 변화도 없어. 이때 중국에 민주정치가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 같은 말이잖아. 그치? 중국이 달성해야 되는 신문화. 물론 지금도 중국에는 민주정치가 없어. 위험한 발언한 건가? 끌려가는 건가, 선생님? 중국이었으면 신비해졌겠지. 다행이야. 한국에 있어서.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전통문화 그거 진짜 문제야 라고 철저한 부정. 그 이전에 있던 그 엄청나게 오래된 중국 역사를 다 부정해.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울게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수는 이거랑 여기 이것도 역시 뭐라? 여기 인과실증의 방법이 없으면
그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과 여기 보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건 상상이랑 다를 게 없어. 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지. 또 이해되지? 왜냐면 과학을 습득해서 전통학문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자라는 말과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철학, 그 말로만 하는 철학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거 상상이잖아. 공상이잖아. 머릿속에서 생각만 한 거잖아.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거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만 본 게 공상이거든. 같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럼 천두수의 이야기는 옌프의 말을 좀 더 과격하고 확장시킨 말이네. 그래서 그 천두수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이지. 그치,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화학전을 치렀잖아. 이해되지? 응.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드디어 그 이전까지는 전쟁에 이렇게 나와서 장군끼리 1대1로 싸우고 일기토하면 적장에 목을 뱄으면 나머지 군사들은 졌어 그러고 물러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안 죽고 뭐 이런 정말 낭만 있는 전쟁이었단 말이야. 그 근데 1차 세계대전부터 어떻게 돼요? 총을 쏘고 폭탄이 떨어지고 가스를 뿌리고 그래서 그냥 정말 그전 전쟁처럼 생각했던 그래서 자원 입대하겠다고 하면서 갔던 그 군인들이 참호에서 발이 썩어 들어가고 막 죽어가고 막 이랬던 막 그랬던 그 비극은 과학의 발전 때문이었는데 근데 과학 자체가 그러려고 생긴 게 아니었잖아. 그 과학을 그런 식으로 쓴 게 잘못이지. 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딱 이 얘기는 이 누구 천두수의 이 이야기는 뭘로 얘기하면 되냐면 요 이야기는 딱 이 주장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애초에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유가 뭐였어? 그전까지 액체로 돼 있던 그 폭발물이 너무 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래서 사람들 막 다치니까 안전한 폭발물을 만들어서 광산 같은 데 이용할 때 사람 안 죽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전쟁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 그래서 내가 만든 건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돈 다 과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기부한 거잖아.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사람들 안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은 죄가 아니잖아. 애초에 폭발물 만들어서 사람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 죄악이 아니잖아. 과학자들이 다 죄를 저지른 게, 노벨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 그걸 뭐로 쓴 게, 전쟁에 이용한 게 죄악인 거잖아. 그치? 라면서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그러니까 과학은 발전할수록 인류를 살릴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지속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옌프의 관점을 발전시킨 천두수의 관점이야. 그러면서 과학 만능주의자 2명 얘기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그다음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젠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그쵸.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왜냐면 우리는 지금 농담처럼 PTSD 와 막 이런 얘기하는데 PTSD가 처음으로 학계보고 된 게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돌아온 군인들이 정신병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들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그 연구와 진단이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엉망이 돼서 돌아온 이유는 뭐야? 전쟁에 과학이 사용된 거거든. 사실 히틀러라는 희대의 역사적 미친놈이 나온 것도 걔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애잖아. 우리는 지금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그 코스염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람들의 모습, 참전 군인들이 그렇게 코스염을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가스전에 들어갔을 때 그 코스염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를 잘라낸 사람들이 요렇게 요만큼만 있는 코스염이어서 '나는 1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코스염이란 말이야. 동질감을 가지기 위해서 다 같이 계속 그렇게 자른 거거든.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있진 않았다고 하지만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미친놈이 더 미친놈이 된 게 분명하란 말이지. 응. 그래서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이것도 요즘에도 많이 있잖아. 과학 만능론자들에게 "과학이 발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말 하잖아, 다른 나라한테. "니네 자꾸 그러면 석기 시대로 돌려버린다." 한 나라가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심지어 그 정도의 화력을 발전시킬 만큼 그렇게 군사력 증강에다 돈을 쏟고 있느니 그러지 말고 '전 세계가 좀 잘 살면 안 됨?'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음.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려고 그 난리 치면서 거기다 쓸데없이 돈 쏟아붓지 말고 그냥 전 세계에 엠빵해 줘도 사람도 훨씬 잘 살 텐데. 어. 괜히 AI 한다고 디지털 센터 짓지 말고 그거 그냥 엠빵해 줘도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음.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이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무제에서,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실 여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쟤네가 잘못한 거야." 라면서 독일 한 나라에게 모두 다 몰빵시켜 버리니까 독일이 너무나 망해 가다가 '아 왜 우리만 잘못했어. 아씨.'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발전을 퇴보시킬 수는 없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쵸. 그 대문자 T로만 살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는 별개로 파악했고, 근데 거기에서 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우냐.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앞선 두 사람 옌푸에서 더 발전된 천두슈가 그 이전에 있던 "전통 문화 다 때려치워!"라고 했던 그 중국 가치관을, 때려치워!라고 했던 그 신문화 운동이 부정했던 그 전통 가치관을 수호.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수호는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뜻이야. 엑소가 아니라. 미안해, 내가 엑소를 좋아해. 그래서 음 중국 전통 가치관을 내가 수호하겠다라고 말한다는 뜻은 뭐야? 과학은 발전시키되 우리 정신은, 인생관은 중국 전통 가치관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중국 전통 가치관은 뭐야? 인의예지죠.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끼리 우애 있고, 어? 부부구는 유별하고 이거 하자는 거죠. 갑자기 또 불편해지지 않니? 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글 매우 무지 몹시 재밌지요. 그래서 저거 요약해 오셔야 되고요. 아 리프킨 가야 되는데 저기 그 글이 너무 길어 가지고 그지? 네네.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야.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과정에서의 자기 표현, 내 내면적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쵸. 연극적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다 아무런 가면이나 꾸밈 없이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겠어. 그리고 그 연극적인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 내면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형식적인, 격식적인 형식이나 격식을 갖춘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안녕, 삼가,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식의 정해진 말들. 응? 저녁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세요." 하지 않는 그런 정해진 것에 맞춰서 어 착한 딸 노릇 뭐 이런 거.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 진실하고 참된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 화글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렇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좀 더 사람들이 익명성에 기초해서 좀 지멋대로 다 자기 속을 좀 내보이는 의외로 더 편하게 자기 속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모니터 뒤에 사람 있어요. 응? 아이디는 또 다른 나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의 특성에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여기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본 이게 특성이에요. 이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봤다. 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바타, 응? 부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익명성이 있으니까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어. 좀 더 잘 표현하죠. 아울러 현실에서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현실에서의 나와는 좀 다르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그쵸? 내 평소와는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너무 뭔지 우리 알죠?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따로따로 나뉘어진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래도 자신이 숨겨지니까.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아이디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명예훼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고 허위 사실을 지적하거나 퍼뜨리는 행동이 있었을 때, 모욕 등의 공격이 있었을 때 가해자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 가해자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아이디가 어떤 사회적 평판, 즉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있어서 평판으로서 사람들의 비평의 대상으로서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냥 아이디니까. 그러니까 카톡 프로필에 있는 나로서 작용하는 거 말고 그냥 인스타처럼 내가 나인 걸 알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나인지 모르는 아이디 있잖아. 게임 아이디라든가 트위터 아이디 같은 거. 그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인 건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서도 내가 다른 나지만 나로서 있잖아. 그치? 거기서도 내가 나로서 살고 있잖아. 다른 나지만.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럼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들에 따르면 거기서도 내가 현실의 나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 하나라든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서 존재하고 거기에도 있고 상호작용하는 그 세계의 나와 현실 세계의 나가 서로 주고받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야 아이디 생성 했다 없앨 수 있잖아. 변경 바꿀 수 있잖아. 소멸 아이디 없앨 수 있잖아. 야, 심지어 복수로 여러 개로 개설이 가능하잖아. 그냥 그건 내가 그냥 구별해 놓는 가상 공간에서 나를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나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야 그게.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 이름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되는 무엇이 될 수 없지. 인터넷 아이디가 그 자체가 사람 이퀄 아니니까 명예 주체성 인정될 수 없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명예 주체성 인정에 대한 두 입장인 거야. 근데 대법원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실명 거론됐다면 아니면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저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면 법적 책임 성립한다. 라고 판시해 왔어요. 판결해 왔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헌법소원을 내린 적이 있어요. 기본권 침해받았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모두가 완벽하게 다 그 뭐지 전원 일치한 의견을 낸 건 아니니까 그래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래 네 말 맞아라고 했을 때 다수 의견이 그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다수 의견은 그 사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반면에 소수 의견 중에 아니야 아이디가 의외로 가상 공간에서 이름과 같은 기능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3자가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의 여부랑 상관없이 그것 근거 없이 제3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라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그거 인터넷 아이디 명예훼손 모욕 사건 성립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훨씬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게 일정 부분 더 많이 생각될 수도 있을 거야. 함부로 이거 하면 안 돼. 이해되죠? 글 되게 좋네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바람 너무 많이 불고 위험해서 그리고 막 화정역 근처에서 선생님 학생 데려다 주러 갔는데 거기는 경찰이랑 소방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우리 학원 옆에 있는 건물도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난리도 아니야 지금. 내일도 혹시 바람 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고 특히 우리 아가씨들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고 남학생들은 대충 다녀. 어.
응. 그리고 오늘 진짜로 간판이 날아와서 20대가 간판에 깔려서 죽었대. 정말 조심해서 다녀. 진짜로. 의정부에서 간판에 깔려서 사람이 죽었어. 너희 진짜 조심해서 다녀. 어? 안 되면 무조건 엄마한테 태워다 달라고 그래. 어. 아니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집에 있어. 올 거면 우리하고만 와.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니네 다